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식민지기의 금융제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1909년에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금융제도의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기의 금융제도가 어떻게 형성, 변화,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910년대 일반은행의 설립 붐입니다. 여기에서는 1910년대에 일반은행이 대거 설립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각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특수금융기관의 설립과 자금 조달입니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초기에 어떤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었고 일반은행과 구별되는 이러한 특수금융기관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의 자금 조달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소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반기 금융제도의 재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반은행의 합병 과정을 소개하고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은행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특수금융기관에서의 변화도 검토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전시통제기의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시기의 금융통제기구 설치, 금융기관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표는 1910년대 일반은행 설립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12년에서 1913년에 총 7개의 일반은행이 설립되었고 한동안 설립이 멈췄다가 1916년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설립되어 1920년까지 무려 13개의 일반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총 20개의 일반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1912년 9월에 설립된 칠성은행은 1919년 4월에 원산 상업은행으로 회사명을 변경했고 마찬가지로 1913년 9월에 설립된 경성은행은 1920년 7월에 조선실업은행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1912년 6월에 설립된 구포은행은 1915년 1월에 회사명을 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고 1918년 12월에는 같은 해 6월에 설립된 주일은행을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910년대에 총 17개의 일반은행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12년 10월에 제정된 은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앞의 표에 제시된 일반은행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 설립한 경우이고 면허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해 설립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가령 1914년에 평양상업회의소에서 서선은행 설립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고 1919년에는 마산의 고려은행, 부산의 대동은행, 강경의 충남상업은행, 전주의 전주은행, 해남의 해남은행 등이 면허를 받지 못해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920년에는 개성의 개성은행, 서울의 경성저축은행, 군산의 군산은행, 재령의 황해은행 등이 면허를 받지 못해 설립하지 않은 사례인데 이와 같이 면허를 받지 못해 설립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1910년대에는 일반은행 설립붐 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910년대에 일반은행 설립붐이 일어났을까요? 크게 두 요인이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는 대외무역에 주도되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1910년에서 1920년까지의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4%와 18%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여 상업자금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했던 것이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공은행이 이렇게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화폐 정리 사업 이후 지방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농공은행과 지방금융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구조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1910년대에 증가하는 상업자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된 일반은행의 설립 주체는 민족별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12년 설립된 일반은행 중에서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 수는 총 9개였는데 설립 발기인과 경영진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설립된 일본인 일반은행 역시 설립 발기인과 경영진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어서 설립 초기에는 일반은행이 한국인 은행이나 일본인 은행과 같이 민족별로 구분되어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일반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천일은행과 한성은행 등과 같이 대한제국 초기에 설립된 한국인 은행에 참여한 경험과 화폐 정리 사업 이후 각 지방에 설립된 농공은행에 참여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이들 금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각 지방의 근대적 금융기관으로 처음 설립된 농공은행이 상업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은행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한국인 일반은행은 부산, 동래, 대구, 예산, 함흥, 광주 등과 같이 서울보다는 지방에 대부분 설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는 1920년 말 영업하고 있는 일반은행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일반은행이 총 21개라는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 1910년대에 설립된 일반은행 20개에서 합병과 회사명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17개였는데 4개가 더 많은 수입니다. 이것은 대한제국 초기에 설립된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에 더해 화폐 정리사업 이후 설립된 한일은행과 밀양은행이 1920년까지 영업을 유지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표의 세 번째 행에는 조선상업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천일은행이 1911년 2월에 조선상업은행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인 은행으로서 1910년 이전에 설립된 한성은행, 조선상업은행, 한일은행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납입 자본금에서 이 세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였고 예금과 대출에서는 각각 74%와 61%였으며 점포수에서는 전체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은행보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세 은행이 서울을 거점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기에 설립된 일반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입니다. 표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는 점포수인데 한성은행 및
조선상업은행 등과 같이 점포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요 무역항이나 상업 중심지에 지점을 설치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8개의 점포를 갖고 있었던 조선상업은행은 부산, 인천, 군산에 각각 하나의 지점을 설치했고 나머지 5개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21개의 은행 중에서 점포가 1개인 은행은 9개, 2개인 은행은 4개였습니다. 13개의 은행이 본점과 하나의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되어 영업 범위가 특정 지역에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출발한 데에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제한되었고 이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 대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포 수를 제한하고자 한 총독부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 표는 일반은행 전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영업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한국에 본점을 둔 본점 일반은행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은행, 즉 지점 일반은행도 존재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들의 영업 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점 일반은행의 경우 한국에서 아직 일반은행 설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가령 1908년의 경우 은행 수는 물론 점포 수도 본점 일반은행보다 월등히 많았고 예금과 대출에서도 각각 93%와 82%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점 일반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그 비중은 역전되었습니다. 가령 1914년에 지점 일반은행이 예금과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와 63%였는데 21개의 본점 일반은행이 44개의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하고 활동한 1920년에는 예금에서는 45%, 대출에서는 32%의 비중을 차지하여 그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표는 1910년대 한국에서 영업한 전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식민지기에는 일반은행 이외에도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 등과 같은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18년 식산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농공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는데 식산은행에는 농공은행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1910년 이전에는 일반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1908년에는 82%를 차지하였습니다. 1910년에 일반은행의 비중이 급감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이 설립되면서 이전에 중앙은행으로 활동했던 제1은행 지점의 일반은행 업무를 조선은행이 인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기에 조선은행은 중앙은행 업무에 더해 일반은행 업무도 겸하고 있어 대출에서도 3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게다가 특수금융기관으로서 조선식상은행과 금융조합 등의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출에서 일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은행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 47%, 1916년 33%, 1920년 24%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10년대 일반은행이 활발하게 설립되었지만 그것이 금융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수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1910년대 일반은행의 설립붐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특수금융기관의 설립과 자금 조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